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요. 16화짜리 드라마를 이틀에 걸쳐 몰아서 봤어요. 손도 눈도 도무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저릴 정도로 슬펐어요.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왕실의 공주인 여자와 평민이자 농부인 남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사랑하다가 서로의 신분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상사병으로 여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말 너무 비극적이죠? 마지막 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도 에필로그에서 그 두 사람 환생을 해 다시 만나요. 21세기에 다시 만나 연인이 되죠. 그 두 사람 신분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시공간을 넘어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랑 앞에서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은 두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참 숭고하게 느껴졌죠. 그러니 세상이 감동해 21세기에 다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것은 사랑이고 어떤 것은 추태고 그 경계는 누가 결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렵지 않나요? 물론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본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봤을 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이란 숭고하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것이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저는 사랑이 초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정도가 그리고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사랑은 신중해야 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신분의 한계에 부딪혀 사경을 헤매는 그 두 사람이 한편으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때는 신분 제도가 말 그대로 제도였잖아요. 그러니 사랑한다고 한들 어쩔 수 있나요? 그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주가 신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했어도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닌 사랑은 어쨌거나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에게 일어난 그 사건도 간단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입추는 그렇게 추웠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추운 봄을 그 두 사람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두 사람과 다르게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의 한 공무원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위로는 언니가 있고요.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정말 말 그대로 평범했어요. 평범이라는 단어의 뜻이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저희 집은 평범하다는 단어로 설명하기 충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혹 우리 엄마는 이렇다, 우리 아빠는 이렇다 자랑을 하거나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도통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유달리 화목하지도 유달리 불우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그 나이에 가질 관심사를 갖고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을 했어요. 왜 독특하거나 특색 있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런 애가 있었나 싶을 만큼 존재감도 없었고, 하지만 달리 위축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저는 사춘기도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뭐 다들 하는 거 있잖아요. 방문을 닫는다든지 부모님 말에 대꾸를 안 한다든지 가족보다 친구들을 우선시한다든지 그런 거요. 하지만 저에겐 무기가 있었어요. 제가 공무원 부부의 차녀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인 만큼 가장 중시하는 게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늘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남동생이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보다 500원짜리 껌을 도둑질한 것을 더 혼내셨어요. 남동생이 도둑질을 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고 그것도 친구들 따라서 한 거였어요. 게다가 남동생만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하며 물건값을 냈죠. 하지만 아버지는 도둑질을 했다는 것에 놀라고 화가 나셔서 정말 많이 남동생을 혼냈어요. 엉덩이를 맞았는데 피멍이 들었었죠. 그 밖에도 저희 부모님은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큰 죄악은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언니는 성인이 되어서 잠깐 흡연을 했는데 그것도 자진 고백했죠. 저도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갈 때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처음엔 안 좋아하셨지만요. 그런 성실함이 대학교에서 큰 빛을 발휘했어요. 언니는 대학생 때 공부를 잘해서 교수님의 스카웃으로 대학원까지 갔고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저도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해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요, 화학과를 나왔는데 성실하게 공부한 끝에 여수에서 연구원으로 있어요. 저희 삼남매는 평범함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유지해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한 결과 좋은 자리에 좋은 일꾼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희 삼남매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물론 그 이유는 좀 다르지만요. 언니는 평범한 교수로, 저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남동생은 평범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언니나 남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평범함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은행에 취직한 이후 동기생들보다 빠르게 승진해 좋은 위치에서 많은 걸 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범함의 굴레는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저는 동기생들과 비슷하게 승진해 동기생들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은행원이었어요.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저는 이런 평범함이 좋았어요. 다사다난한 인생은 제 취향이 아니었죠.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좋았어요. 제 또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취향을 갖고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벌이에 또래보다 뒤처지지도 앞서 나가지도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리고 앞둔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와 비슷한 때에 결혼을 해 아이를 갖길 바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평범하지 않은 분야가 있었죠. 바로 연애예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두 썸에서 끝이 났죠.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해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남자를 못 사귀냐고요. 저도 웃겨요. 그런데 정말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도 걱정을 끼쳐드릴 것도 없었지만 나이가 드니 부모님이 다른 방향으로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린이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정말 없어? 이제껏 한 명도? 엄마가 가장 중시하는 게 정직이라는 거 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엄마가 남자친구 못 사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정말 없었어? 다들 이 나이면 애인 만난다고 집도 잘 안 들어온다는데 우리 딸은 왜 소식이 없지? 물론 아빠도 네가 애인 쫓아다니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이 지긋이 먹어서 애인 하나 없는 딸은 좀 아빠 이러다 둘째 사이도 못 보는 거 아니야? 참. 저희 언니는 일찍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꾸준히 했어요. 그때 부모님과 언니가 종종 애인 문제로 다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문제로 속썩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20살이 넘어서도 남자친구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저를 보면 자꾸 없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저희 삼남매 중에서 결혼은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어떻게 제가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때는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희 은행에선 가을마다 직원들 중 몇 명을 뽑아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데요. 사실 말이 해외 연수지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주로 태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보내주는데 제가 갔을 땐 태국이었어요. 방콕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가는 여행사가 작은 여행사라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연수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여행사더라고요. 팀장님이 말하기를 저희 지점장님이 아시는 분이 여행사를 해서 이번에 그 여행사와 행사를 진행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팀장님은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니 생각해봐. 잘 아는 사람이잖아. 들어보니까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라던데 그런 사이에서 진행하는 행사치고 괜찮은 행사 봤어? 다 아는 사이니까 눈 감아주겠지. 이러면서 대충대충 한다고. 지점장님도 참 보통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팀장님의 우려 가득한 말을 들으니 저도 같이 걱정이 되었어요. 다들 즐겁고 좋자고 가는 연수인데 그것도 해외 연수인데 큰 행사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그때 행사는 제가 막내였어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는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중간중간 위경련으로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게 걱정 한가득으로 도착한 공항에서 여행사 직원을 만났죠. 여행사 직원은 제 또래 같았어요. 의외였죠. 점장님이 아시는 여행사 사장님이 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비슷해 좋았는데 다른 동료들은 은근히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이 열심히 끌고 가더라고요. 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짐도 다 올려주고요. 세세히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죠. 저는 외국에 처음 나가보는 거여서 엄청 떨렸어요. 그러자 제 옆에 앉은 여행사 직원이 해외여행 처음이냐고 묻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웃으며 물 한 통을 건네요. 그리고 잘 부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죠. 5시간 비행이었는데 2시간쯤 지났으려나? 그분이 잠에 들었는지 제 어깨에 고개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데 그 와중에 심장이 쿵쿵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분이 계속 제 어깨에 기대 누웠다는 걸 알고 너무 죄송해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했고 전 그 이후 3박 5일 동안 그분을 의식했어요. 계속 눈이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깔끔한 외모, 키는 좀 작은 듯 싶지만 건강한 몸, 낮은 목소리, 게다가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설명도 빠짐없이 해주고 세세하고 섬세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죠. 저는 그분을 눈으로 쫓느라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 제가 뭘 마시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2번째 일정에 제가 배앓이를 한 거예요. 물을 잘못 마신 것 같았어요. 태국이나 동남아는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분이 말했는데 제가 조금 방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호텔에 있으면서 요양을 해야 했어요. 그날 그분이 와서 제게 약을 줬어요. 그리고 간단히 먹을 빵을 챙겨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 빵을 겨우 먹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내내 잤죠. 그리고 다음날 제 몸은 괜찮아졌어요. 아직 음식을 입에 대는 게 겁이 났지만 몸이 가뿐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분이 제가 있는 호텔방으로 왔더라고요. 몸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가뿐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다행이라며 웃는데 저는 그 미소에 또 반해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배를 타는 일정이었는데 강물 수위가 너무 낮아서 배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배를 돌리라고 가이드에게 말해서 배를 돌렸어요. 그런데 환불을 못 해준다고 했다나 봐요. 합의하에 돌린 거니 돌려주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온화하던 그분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애초에 무리한 일정이었다라고 항의했어요. 그래서 환불금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인솔자로서 자기가 미리 파악하고 조정했어야 했는데 귀간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 죄송하다고요. 그 태도에 저희 직원들 모두 그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말 책임감 있고 좋은 분이라며 속닥속닥 말을 했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식사를 하고 그분께서 마지막 말을 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는 줄 아세요? 다시는 못 볼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간 동료들과 뒤돌아가다가 탁탁탁 뛰어가 그분을 잡았어요. 그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동료들에게 가는데 동료들 표정이 정말 저를 놀리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출근부터 사람들이 온통 저만 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은 해봤냐, 데이트는 했냐, 사귀는 거냐,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에게 이번 여행 감사하다고 다음 여행도 잘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단답형으로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연을 제가 친한 직원 언니에게 말하자 언니가 당장 데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인간아,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 법이라는 말도 모르니?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네가 어물쩡거리는 이 시간에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데이트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뺏기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락해서 오늘 당장 만나.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데이트를 하자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그 주 주말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대낮에 하는 데이트는 어찌나 좋던지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내 해실해실 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았죠. 저희는 그때 정말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일단 그분이 저희 행사를 진행한 여행사 사장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얼떨결에요. 그분이 사장님을 아빠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원래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사고가 나서 2달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요. 지금처럼 걷는 게 기적적인 일이래요. 그만큼 많이 다쳐서 그 이후 사고 후유증이 생겨서 매달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버지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 여행사는 가족 회사예요. 사장인 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밑에 그분의 동생과 사촌동생이 있어요. 제가 가족 회사라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가족이 더하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묻길래 저는 평범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궁금하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일화들을 제 인생에선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화들을 말해줬죠. 참 웃기게도 그분은 그 재미없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가족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으니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했죠. 돈은 제가 다 된다고요. 그러자 언니도 남동생도 부모님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첫눈에 반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니 제가 계속 가자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결국 가족들이 승낙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나서 그분에게 연락했죠.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데 좋은 상품 없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인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놀라면서 제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니 다음 달에 베트남 가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합류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 안 가리고 알겠다고 했죠. 사실 저에겐 베트남이고 어디고 언제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분과 가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저는 날짜가 잡히고 돈을 모조리 입금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분을 저희 가족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요. 얼마나 좋은 남자를 제가 좋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행한 거거든요. 저는 그 날짜가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가족은 여행으로 들뜨고 전 그분을 만날 생각에 들떴죠. 그분은 역시나 유창한 설명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3박 5일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저희 가족의 마음을 샀죠. 숙소에서도 저희끼리 있을 때도 가족들은 그분을 칭찬했어요.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 순간엔 지금 당장이라도 고백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참고 참아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지고 그분을 불러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내 연락을 기다렸죠. 딱 닷새 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알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연애는 왜 이제 했는지, 아니, 왜 이제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한탄스러울 정도로 좋았어요. 매 순간 매 데이트가 손발이 저릿거렸죠. 그런 상태가 2년을 만났는데도 계속되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2년을 만났어요. 저는 2년이 되어 결혼 적정기가 되자 그분에게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이 너무 무섭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자기 가족이 재혼 가정이래요. 친어머니는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학교를 나오셨다가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에 이혼해 다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어머니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중학생 때 재혼을 해 지금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어머니가 남자친구가 21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남편은 가족을 꾸리는 게 무섭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만든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 장담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꾸준히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저는 매번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는 제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했죠. 신혼여행도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유럽으로 20일 동안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까지 아껴둔 연차를 모조리 쓰는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욱이 남편에게 남편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시아버지가 참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요. 애교도 부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런 저의 노력을 잘 봐주셨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존경받고 유머러스하고 묵직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처음엔 낯간지러워 하시더니 나중엔 언제 오냐고 절 찾으셨어요. 저는 간혹 시아버지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인생사를 듣고 그동안 여행하신 이야기, 사업을 하는 동안 겪었던 일도 듣고요. 선전출연을 다 겪은 분이라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다행히 시어머니도 없어서 시월드는 없었고요. 아, 시누이는 어땠냐고요? 시누이는 정확히 따지면 시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남편의 새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처지가 얼마나 안 됐어요. 자기 엄마가 재혼을 한 것도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인데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결국 피를 나눈 가족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시누이를 보기 전부터 시누이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만나면 잘 해주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정말 만나서 잘해줬어요. 애교스럽게 다가가 말도 많이 붙이고 이것저것 선물도 해주고요. 전화로 안부도 자주 물었어요. 물론 숫기가 없는 시누이는 그걸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요. 제 딴엔 최대한 잘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남편이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언젠가 생기겠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배란일이 되면 남편과 함께 노력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요. 그런데 통 생기질 않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 결혼 3년차 가을에 아이가 생겼어요. 자꾸 속이 메스꺼리고 생리를 하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뜨더라고요. 3번을 했는데 3번 다 두 줄이 떴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저에게 막 화를 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조신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 얼굴 보기 쪽팔려서 진짜. 뭐? 임신?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해? 나 무정자증이야. 불임이라고. 제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저를 보고 임신이 확실하냐고 요새 테스트기도 분량이 많다고 산부인과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아서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남편에게 물었어요. 정말 무정자증이라고 당신이?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어떻게 그래? 그러니 남편이 다시 화를 냈어요. 그래, 나 무정자증이야. 아이 못 갖는다고. 그런데 뭐? 임신?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이 오히려 노발대발 굴길래 저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남편이 무정자증인 거 고백 못한 게 문제인지 와이프가 바람핀 게 문제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정자증을 고백 못한 이유는 남자로서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남편을 만난 뒤로 다른 남자와 눈도 마주친 적 없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다른 남자를 욕심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배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말했죠. 그래,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친자검사해. 태아도 친자검사 된다니까. 그 주스 되면 친자검사 하자고. 난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난 정말 바람 안 피웠어. 이건 네 예고 아니면 내가 상상 임신이라도 한 거겠지. 그러니까 두고 봐. 알겠어? 그리고 저희는 별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시댁과 친정에 제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놀란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지, 그럴 리가 없는데 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단언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소송할 거고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니 돈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말했죠. 전 바람 피운 적 없고 이 애는 남편의 아이니까 책임질 생각하라고요. 이혼은 절대 없다고요. 그리고 전 약속한 7주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7주가 되면 친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주가 되었어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친자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는 당연히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았어요. 의사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다들 안심하는 얼굴이었어요. 다만 남편과 시누이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노려보다가 진료실을 나가버렸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 그리고 시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벙진 표정으로 시누이가 나간 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에게 맞은 뺨을 어루만지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의사를 돌팔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료실을 나갔어요. 남은 저희는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차트를 내밀었어요. 임산부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착잡한 얼굴로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차트만 보고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는 착잡하게 말했죠. 보이는 그대로 남편이 15년 전 20살 때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정자증은 아닐 거라고, 정관 수술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뱃속의 아이는 1만 분의 1이 확률로 생긴 거라고 말했죠. 기적적인 아이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죠. 그러면서 언니가 화를 냈어요. 그럼 너를 속인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정관 수술을 한 거면서 무정자증이라고.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웃겨서. 그런 주제에 어떻게 네가 바람을 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냐고. 너 당장 이혼해. 위자료는 우리가, 네가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언니는 아이도 지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자식의 아이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언니의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지만 정말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아이를 그토록 원했나 봐요. 아이를 지키고 싶더라고요. 제 가족도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낙태 수술을 예약하지 않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남편 회사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소주를 4병이나 마신 상태였어요. 남편의 주량을 훨씬 넘겼죠. 저는 제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게 그토록 충격적인 건가 싶어서 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자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눈물을 흘려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몇 번 더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지우면 안 될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좌절할 것도 같았지만 일단 물었어요. 왜 아이를 지우길 바라는지, 그 어린 나이에 정관수술은 왜 한 건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재혼 가정인 건 전에 말씀드렸죠. 남편은 사실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게 무척 두려웠대요. 시아버지는 예쁜 여동생도 생기는 일이라며 남편을 달래주었지만 여동생이 생기는 것도 남편은 원하지 않았죠. 차라리 시아버지가 평생 혼자 살길 바랐어요. 새 어머니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모라고 하죠. 남편은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가 좀 두려웠어요.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걱정되었죠.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친어머니랑 살 때 집은 냉랭했어요. 두 분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는 날엔 좀 사람 사는 집 같았죠. 하지만 나머지 날엔 차갑고 살얼음 판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늘 등골이 오싹했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죠. 그런데 또 결혼이라뇨. 남편은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뿐이라고. 남편은 시아버지는 결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 집안일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린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아버지도 아니었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를 꺾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남편도 싫다고 재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15, 시누이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거기서 본의 아니게 싫은 티를 많이 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어도 단답식으로 대꾸하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결혼을 밀어붙였죠.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시아버지 집으로 새어머니가 짐을 옮겨 시누이를 데려와 살았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맞은편 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1년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새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난소암이 걸려서 게다가 말기여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신우이가 너무 울어서 탈진을 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은 신우이가 안쓰러웠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탈진할 정도로 울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건 홀로 남겨질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이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돈을 같이 먹고 챙겨주고 교복도 다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오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외로웠던 걸까요? 쉽게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이 피로 느낄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는 데 있었어요. 자꾸 가족이가, 그것도 사랑이지만 묘한 기류를 흘렀죠. 남편과 신우이는 서로를 가족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죠. 사랑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려서 남편은 남몰래 앓고 자신을 질책하다가 신우이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폭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17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정말 동생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은 남남이지 않냐고요. 각자 친부모가 다른데 뭐 어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며 호적으로는 남남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관 수술은 왜 한 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나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나를 죽인대. 고등학생 때 만난 애가 무당 딸이었는데 어느 날 나를 보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아이를 가지면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날 죽일 거라고. 나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사주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오이디푸스 얘기 알지? 왜 나를 죽인 사람이 알고 보니 나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게 내 최후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관수술 했어.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전 그게 전부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맞아. 그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어. 그게 지수가 아이를 가지면 죽겠다고 해서. 당신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가족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니 가족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관수술 한 거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관수술을 한 이유는 신우이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인솔자로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신우이가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매번 시댁에서 남편과 꼭 붙어있으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편했거든요. 저는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면 당연히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같이 데이트할 때도 있었고요. 같이 데이트할 때 남편 옆에 신우이가 찰싹 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이좋은 남매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도가 지나쳤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우이는 매번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데이트한다고 나가는 것도 자주 봤고요.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를 보러 가는 척 자기를 보러 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데에서도 그 둘이 만남을 이어갔다는 걸 알았죠. 저는 그들의 눈물겨운 사랑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죠. 그럼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한참 망설이더니 시아버지가 자꾸 남편과 신우이 관계를 의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남편이 의자에서 나뒹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그럴 자격이 있어? 지수한테는 이렇게 화냈니? 안 냈지? 버러지 같은 놈.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식구들이 당장 이혼하고 아이도 지우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단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남편과 시누이는 이제 보니 환상에 짝꿍.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특히 남편이 이제껏 시누이의 손에 꽉 잡혀 지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어울리지 않는 소모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시누이와 미래에 같이 살 5억짜리 아파트와 1억이 넘는 외제차를 구매했다고요.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허술한 건지 절대 들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인 명의에 2억짜리 주식도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런 숨겨진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승소했는데요. 제가 제출한 음성 녹음이 큰 활약을 했어요. 제가 사실 남편의 취중 진담을 모두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판사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혼인 전에 정관 수술을 한 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괘씸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 승소한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억 단위로 받게 되었어요. 판사의 판결에 남편과 시누이는 울분을 토했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같이 살던 집도 잃어서 시아버지 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 시누이랑도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아버지도 영 아니다 싶었는지 시누이에게 시아버지 회사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멀리 지방으로 시아버지가 아시는 분의 회사로 이직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을 곁에 두고두고 감시하고 있죠. 매주 선자리를 주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눈물겨운 사랑을 한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만나다가 시아버지에게 걸려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마구 팼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아버지 성격이 무척 불같으시거든요.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주먹을 올리는 일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후에도 다수 있었고 저도 몇 번 봤고요. 사실 남편과 시누이 관계를 알게 된 날엔 시댁에선 육탄전이 벌어졌어요. 경찰도 왔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죽도록 맞았으면 싶었어요. 제가 팰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이혼 소송 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았는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펐지만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를 소개할 자신도 없었어요. 몸을 회복한 뒤에 회사로 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 소문이 파다해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커피와 빵을 배웠어요. 그리고 카페를 차려서 일하는 중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게 정직과 성실인 만큼 정말 성실하게 카페 운영을 해서 수입도 괜찮아요. 저 혼자 떳떳하게 살 만큼요. 게다가 제가 아예 그 건물을 사버려서 더욱 남는 장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살이 쭉 빠져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전 시누이에게 자몽차를 한 잔 건네고 왜 왔냐고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그 말에 정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자몽차를 다시 가져갔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걸 모르니? 너희 관계는 이상하다고. 불건전하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들키지 않으려 한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친구 있는 척 행세한 거 아니야? 당당했다면 당당하게 만났어야지. 왜? 지금 와서 당당해지고 싶어? 근데 그게 네 아버지 죽은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란 건 알고 있니? 그리고 저는 돌아가라고 다시는 남편도 시누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 울더니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본 드라마의 공주처럼 혼자 상사병을 앓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 사안을 보낸 지금부터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최근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엔 소개팅도 나가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가 즐겁게 잘 사는 게 진정으로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